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4주년을 맞아 특별 연설을 합니다. 남은 임기 1년의 국내외 현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한편 여야는 이번 정부 마지막 인선을 놓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경대덕대학교 겸임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4주년을 맞아서 특별 연설을 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합니다. 임기는 1년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당장 다가오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있습니다. 연설에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연설이 20분이죠. 그리고 기자들과 이제 질문하고 이제 응답하는 것이 뭐 전혀 시나리오 없이 하는 것이 뭐 40분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 기자들은 10명 정도, 2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100명 정도가 이제 화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자 언론사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 질문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 어쩌면은 지금 현 정부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 타당하다, 맞다,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는 국민들께서 많이 지난 1년 동안 힘드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드셨는데 그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백신에 대해서도 좀 더 지금 백신 수급 자체가 매주 수요일마다 화이자를 뭐 말씀을 드리면은 매주 수요일마다 공급되는 양이 한 번도 지체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획대로 뭐 공급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연령대로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제 맞을 수 있는지 몇 주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뭐 몇 월 초 이 정도까지는 좀 매번 브리핑할 때마다 좀 해주길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못하실지라도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를 극복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 회복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남북 간 우리 한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잖아. 정상회담이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21일 날 있는데 네. 그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뭐 싱가포르 선언 같은 거,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부분, 그리고 전쟁 종결 부분을 인정을 한다. 이거는 수용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지난 오바마 정권의 8년은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강화시키는 데를 좀 시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는 많은 변죽을 울렸다.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것이 전혀 없었는데 그 사이에서 미국은 스탠스를 취할 거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그럼 실용적인 어떤 부분에서 실용적으로 어떤 부분을 성과를 이룰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도 좀 일부는 언급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대응과 대북 문제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기자들과 또 질의 답변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현안이 논의가 될 텐데요. 네. 인사 문제, 사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날카로운 질문과 또 답변이 오고 갈까요? 지금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이제 오늘자로 꼭 1년 남지 않았으니까 지난 4년에 대한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은 언급하고 국민들께 홍보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겠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는 현재 권력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미 미래 권력을 향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더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동안 국민께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에 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4.7 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어서 남은 기간 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전환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자들은 아마 묻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문재인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새롭게 바뀐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바뀐 부동산 정책과 어떤 방식으로 호흡을 맞춰서 부동산 안정화에 나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성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언급해왔지만 가장 정부의 뼈아픈 대목은 백신 조기 확보에 관한 실패의 문제일 겁니다. 이미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에 대한 확보를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재 상황에서 백신 접종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를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들은 충분하게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라 국민께 약속했던 이 백신이 언제 어떻게 명확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일 묻고 싶은 것 하나는 결국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고유 권한,
과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얘기가 정치권에서 거듭 흘러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남은 기간 동안 이 사면 문제는 과연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둘러싸고 대통령에 대한 기자회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심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지지율 조사에 따라서 매주 뭐 달라지기만 합니다만 취임 4주년 앞둔 문 대통령 지지율이 이 34%로 반등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지지율 반등의 배경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지지율이 지난주에 29%, 20%대까지 최저치로 떨어졌다. 근데 역대 대통령으로 따진다면 그것 또한 최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우선은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뭐 국민들 마음과 다르게 그런 부분은 이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반등 이유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코로나19 대처라고 얘기를 국민들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제 주변만 봐도 특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상인들 많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다음 이 두 번째 순위가 최선을 다해서 정부가 지금 우리 국정을 이끌고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이유였었거든요. 그렇게 봐주심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죄송한 마음도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요. 정부도 물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조기,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조기 확보 문제가 있었는데 조기 확보라는 것은 지난해 1월 달, 2월 달 지난해 초입니다. 네. 그때를 좀 돌아보면은 그때는 뭐 벡터 방식이냐, RNA 방식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RNA 방식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백신은 뭐 벡터 방식으로 좀 더 안정적이었었고 그때 초창기 때만 해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방역을 그때 당시에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국민들께 어려워하시지만 그래도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뭐 언론에서 미국과 영국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본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확진자가 10만 명이고 그리고 영국은 8만 명, 우리나라는 2,000명입니다. 2천만 명이 아니고 2,000명입니다. 100만 명 기준으로. 그래서 지금 방역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전에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 지금 많은 뭐 질책을 받고 있는데 물론 정부 여당 받아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년이 더 남았습니다. 네. 지지율이 1년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재정권을 위한 1년이 아닌 거고 이번에 정말 국민들께서 코로나19를 정말로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국정을 문재인 정부가 정리할 것인가 그런 1년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남은 1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가 또 내일이면 결정이 돼서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자 딸 부부의 라임 투자 특혜 의혹이 또 최대 쟁점이 되고 있고 후보자는 전혀 뭐 알지 못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딸 부부에 대한 라임 펀드에 대한 특혜 문제는 아무래도 김부겸 후보자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후보자의 언급되는 주장을 보면 딸 가족이 문제이고 경제권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후보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선을 긋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야당 입장에서는 라임 펀드를 비롯한 옵티머스 펀드로 인해서 수조 원의 사기 사건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던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서 권력형 범죄로 이뤄질 수 있는 숱한 문제들을 과연 지난 기간 대한민국 검찰에서 분명한 수사를 하기 위한 의지들을 보여줬는가?
여기에 대한 수사 미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자의 가족이 여기에 연루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이 심각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간의 청문회 중 둘째 날에 관련된 피해자 단체에서도 여기에 이제 참고인으로 출석을 해서 문제들을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국민 정서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확하게 김부겸 후보자의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야당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수사기관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주 혹시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훗날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밝혀지면서 여기에 대한 권력형 범죄로 비화되게 된다면 이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만큼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서 국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결국 300명 국회의원의 인준 표결을 통해 정리되지만 집권당이 갖고 있는 과반을 넘는 넉넉한 의석수에 따라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4.7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일방적인 정치 독주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의 분명한 야당의 역할들을 국민이 어느 정도 선택권을 보여준 만큼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지난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던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까지 맞물려서 굉장히 깊은 고심의 주말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침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경 교수께 여쭤보겠지만 김부겸 후보자와 함께 이 세 개 부처장관 후보자 대해서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민주당의 결정이 이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 송영길 대표의 첫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보궐 선거를 지나고 나서 국민들의 표심을 한번 느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국회에서 무조건 강행할 수는 없을 노릇일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총리 후보자예요. 네,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 라인펀드에 사위가 가입을 했다, 뭐 가족 가입을 했다. 물론 그 가입 조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임은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그 라인펀드의 문제인 것이고요. 근데 딸이 3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관이 진짜 개입을 해서 장관이 뭔가 본인의 근데 우선 첫 번째로는 장관직을 행안부 장관직을 이제 그만둔 다음에 펀드에 가입됐다는 점을 제가 조금 말씀을 예. 드리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전 장관직에서 어떤 그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게 만약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왜 둘째 딸만 이것을 가입했겠습니까? 딸이 3명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됐던지 세 딸이 전부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칙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특혜가 있었으면은 이익을 봐야 됩니다. 조건이 좋다고 해서 특혜다. 이거는 좀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건데 분명히 손해를 봤고요. 피해자분들 정말로 울면서 말씀을 하시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김부겸 장관의 그 총리 후보자의 그 사위는 언론에서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손실을 본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특혜로 몰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다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좀 의심을 하고 쳐다본 바가 물론 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당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새 장관들이 있었죠. 네. 예. 새 장관들이 있는데 글쎄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도자기를 들여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재산이 생각보다 상당히 마이너스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요. 재산이 생각보다 없었고 집이 한 채만 있었던 거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 당시에도 내가 이 일을 이제 그만두고 나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카부츠라고 하죠. 벼룩시장 같은 데서 이제 그걸 사 들여왔다. 그걸 어떻게 집에서 다 살려고 했을까? 저도 처음에 집에서 살려고 했었나? 집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했었나?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자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찻잔도 세트도 필요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그 방법,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 표정 이런 부분, 말투 이런 부분도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고 야당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여당이 야당을 어떻게 설득을 할지 네. 그 부분이 지금 뭐 마지막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오늘 오후에 고위 당정청 협의 비공개로 예정돼 있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그럼 결정이 됩니까? 이 3명 중에 3명의 거치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계속 야당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 딱 단정지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라 말씀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야당에서 야당 설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계신데 지금 뭐 김호수 검찰총장 청문회도 예정이 될 것이고 앞으로 좀 전국 어떻게 이끌어갈 예정이십니까? 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독자적이고 단독적인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상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청문회 과정들을 쭉 지켜보시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능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인사에 대한 추천으로 인해서 인사수석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상당히 커지게 되고 있죠. 송영길 당대표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이 당명 빼고 모든 걸 다 바꾸겠다면서 굉장히 중도적인 정책 노선들을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4.7 보궐선거 이후에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민심을 다잡고자 단행했던 인사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인사가 이철희 정무수석입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끌고 가고 풀어내는 역할들이 이제 정무수석에게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철희 정무수석과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의 이번 인사를 통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4.7 보궐선거 이전과 그 이후가 달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분기점을 인사에 대한 측면에서 보여줄 거라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지명 철회보다는 아무래도 자진 사퇴를 통해서 이 전국에 대한 반전을 노리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과정들은 훨씬 더 고강도의 검증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집권 4년 차를 지나서 거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네. 위기가 일에 나서야 되는 문재인 대통령, 아마 대통령의 문제보다도 미래 권력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민주당의 고심이 훨씬 더 깊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일정 부분 좀 바뀐 변화의 성과들을 내려고 노력할 거라 봅니다. 네, 앞으로 인사청문 전국이 좀 더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 전망을 해주셨는데, 이 내년 대선 전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청년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 좀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재명 지사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군 제대 후에 3천만 원 지원.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정책.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20년 적립형 1억 통장 등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청년들 위한 이런 얘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마 많이 논의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거 네. 겉으로 표출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라도 이것이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께서는 야 표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 이런 부분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주 건강한 논의다라고 생각을 우선은 합니다. 근데 무조건 돈을 주는 것으로 표출돼서 보여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데 예. 우선은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1억을 적립형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반 고교에서 대학의 진학률이 70%에서 80% 뭐 후반까지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반대로는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그런 학생들이 20-30% 있다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보호 아동만 대학 진학률을 본다고 하면은 또 20%에서 30% 정도까지 뭐 전국적으로 현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20-30% 학생들만 보호 아동만 봤을 때는 대학을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처음에는 학생들을 그 교직예수 때문에 학생들을 상담을 하다가 나중에 그 친구들과 인연이 돼서 그런 대학을 진학을 하지 못한 친구들 아니면 보호아동 친구들하고 이제 항상 인연이 돼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친구들이 대부분이 나왔던 얘기가 우리는 항상 비정규직이고 미래에 대한 꿈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발판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전체 구조 자체가 대학 진학률이 한다면 19세, 20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년을 19세, 20세 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되게 불평등하다라고 시작점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장학금 혜택도 받고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안 그래도 위축되어 있는데 많은 혜택이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발판을 20년 동안 만들어주자. 솔직히 1억 큰 돈이지만 20년을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부여고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뭔가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세계 여행을 1,000만 원 무조건 보내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장학금 말씀드렸지만 그것의 일환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국가에서도 있고 학교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 혜택을 어떻게 열어줄까?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은 논의된 것 중에서 딱 워딩 하나만 돈을 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네. 깊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 이런 건강한 논의는 여당뿐만 아니고 야당과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여권 유력 주자들의 메시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대선 경선 연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는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만 관련 여당 인사들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 지도부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좀 결론을 내릴 거라 보십니까? 위원님이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제가 짧게만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뭐 이것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높고 그 지지하는 분들은 이거를 뭐 연장하면 안 된다.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라는 게 2달 사이에 그렇게 달라질 지지율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거를 좀 통 크게 우리는 어차피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야당과 맞춰서 야당이 11월입니다. 그럼 우리도 민주당에서 11월 맞출 수 있다, 상관없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야당과 좀 발맞추는 그런 일정. 야권 소식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이제 2030 좀 건강하게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야권에서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 네. 문제는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2030의 표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2030이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의 고통들을 정치권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권 주자들과 정당이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 정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선거 공약을 보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정권 출범 이후 일자리 현황판을 청와대에 두겠다고 언급했지만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문제는 일자리 문제죠. 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에 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시대를 관통하면서 청년들을 위해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제1의 과제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가장 어려운 숙제인데 이 어려운 숙제는 그대로 두고 가장 쉬운 숙제라고 볼 수 있는 정권을 잡고 나서 갖고 있는 재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주겠다에 대한 강론의 얘기들을 접근하게 있는 건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통과 불만들을 해소하는 측면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은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의 기초 자산에 관한 정책들,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재돼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후보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한 마음들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네. 정작 중요한 청년들 세대의 고통들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근본을 같이 여야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다음 달에 열린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얘기도 나눠보면요. 지금 일단 울산 출신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당대표는 좀 비영남권에서 나오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요. 영남권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영입 여부, 초선 돌풍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자타가 공인하는 통합형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좀 무난한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쪽 저쪽에서 어느 편에 서지 않고 당에 있는 통합을 끌고 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원내대표의 성격을 띄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 선출되게 된 당대표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다 더 중도적으로 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끌고 오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당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국민의힘으로 뛰어들어올 수 있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정반대의 리더십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지금 벌써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일정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주자들이 앞다퉈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들을 밝힐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각자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유권자와 당원들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지점에서는 누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보다 많은 중도 표심들을 끌고 올 수 있을지 여기에 저는 그 답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덕대학교 겸임교수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정치권 소식 나눠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